제사 끝나고 받은 봉투에 적힌 이름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25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댁 살림을 도맡았던 나에게 그들이 준 봉투에는 그 이름이 적혀 있었죠. 고작 봉투 하나 가지고 왜 그래? 남편의 말에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싸서 집을 나왔죠. 과연 나 없는 시댁은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날이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그날, 시어머니는 내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 말을 내뱉으셨죠. 우리 집은 3대 독자야. 나이 많은 여자는 좀 그렇지 않니?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박정임, 올해로 56살이 되었습니다. 남편 진수는 나보다 3살 어린 53살이죠. 결혼 당시 나는 33살이었고 진수는 30살이었습니다. 고작 3살 차이였지만 시댁에서는 그것이 마치 10년 차이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연상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나이가 있으니 아이를 빨리 못 가질 거라는 이유로 시댁에서는 우리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나는 시댁에 바짝 엎드려 살기 시작했죠. 이 집 며느리는 다르다는 말 한 번 들으려고 정말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명절 음식은 기본이고 제사상 차리는 것부터 시부모님 병원 모셔다 드리기, 주말마다 삼시, 새끼 밥 차려드리기까지 시댁의 모든 대소사는 다 내가 맡아서 했습니다. 시누이 은영이가 바쁘다고 하면 조카들 학원도 데려다 주고 시동생 진호가 결혼할 때는 예단 준비부터 신혼집 구하기까지 발품을 팔았죠. 25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나는 이 집안의 중심이 되어 있었고 나 없이는 시댁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스스로 믿게 되었죠. 명절 때마다 우리 정임이 없으면 어떡하니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뿌듯해하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사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고 시아버님 기일은 물론이고 조부모님 기일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우스운 착각이었는지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3주기 제사를 지내던 날이었죠. 늘 그랬듯이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였고 상차림도 예법에 맞게 완벽하게 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자리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시중을 들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 제사가 끝나고 받은 그 봉투만 빼고는 말입니다. 그 봉투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25년간 쌓아온 헌신과 노력이 그 봉투 하나로 무너져 내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제사가 끝나고 어수선한 거실에는 친척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시누이 은영이는 소파에 기대 앉아 손톱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조카들은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죠. 남편 진수는 사촌 형제들과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예전에 우리 집에 왔던 박씨 아주머니 기억나? 그분은 참 일을 깔끔하게 했어. 요즘은 그런 사람 구하기도 힘들다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설마 나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 싶어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때 시누이 남편 종태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는 예의 바른 듯 인사를 건네며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 이거요. 어머님이 드리라고 하셨어요. 하얀 봉투였습니다. 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봉투를 받았죠. 어머니가요? 뭔데요? 종태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전해드리라고만 하셔서요. 나는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다시 과일 접시를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가 막내 며느리인 진호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우리 수연이는 참 똑똑해. 이번에도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성공시켰다며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과일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빈 찻잔들을 치우기 시작했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모든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진수는 피곤한지 먼저 침실로 들어가 누웠고 나는 거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제야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봉투가 생각났죠.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평범한 하얀 봉투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침대 옆 스탠드를 켜고 봉투를 살펴보았습니다. 익숙한 종이 질감이었죠. 천천히 봉투를 뒤집어 겉면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볼펜으로 쓰인 흘림체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박씨 아주머니는 10년 전쯤 시댁에서 일하던 파출부 이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와서 청소를 하고 가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 이름을 내 봉투에 적어 놓다니 25년간 이 집의 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온 내가 그들에게는 그저 파출부와 다름없었던 것일까요? 봉투를 열어보니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사 수고비라고 주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 돈이 마치 내 25년의 값어치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진수가 깰까봐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불을 꼭 쥐고 흐느끼며 생각했죠. 나는 도대체 이 집에서 뭐였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어젯밤 그 봉투에 가 있었죠. 진수가 식탁에 앉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종태 씨가 준 봉투 있잖아. 거기에 이름이 좀 이상하게 적혀 있던데 혹시 누가 쓴 건지 알아? 진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종태가 장난친 거 아닐까? 하하, 걔가 원래 좀 그래.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냥 실수했나 보지.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도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죠.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신문을 펼쳐들고 경제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나는 그저 실수로 치부될 만큼 가벼운 존재였던 걸까요? 그저 묵묵히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누구도 미안하다거나 실수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심지어 남편조차도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말로 내가 박씨 아주머니인 것처럼 당연한 일인 것처럼 모두가 침묵했죠.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식탁 위에 올라가는 밑반찬을 하나씩 줄였죠. 12가지였던 반찬이 10가지가 되고 8가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끓이던 된장찌개도 이틀에 한 번으로 줄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큰 청소도 보름에 한 번으로 바꿨습니다. 시댁 단톡방에도 더 이상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이번 주말에 엄마 생신이니까 다 같이 모여요. 같은 메시지가 와도 읽기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았죠. 언니, 이번에 올 때 직접 담근 김치랑 장아찌도 좀 부탁드려요 하는 신우이의 부탁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며칠 뒤 언니 메시지 봤어요? 하고 재촉하는 문자가 왔을 때야 겨우 알았어요 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진수는 내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들기 일쑤였고 주말에는 골프 약속이다 뭐다 하면서 집을 비웠습니다. 가끔 요즘 반찬이 좀 줄었네 하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일주일 전부터 메뉴를 짜고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틀 전에야 마트에 가서 대충 필요한 것들만 샀고 전날 밤늦게 간단히 몇 가지 음식만 준비했죠. 미역국도 처음으로 다시마 육수가 아닌 조미료만 넣고 끓였습니다. 생신 당일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어머, 정임아. 음식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소식하시라고 조금만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자 바빠졌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음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엄마가 서운해 하시던데.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몰랐네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내 안에서는 이미 시댁도 그 모든 것들이 식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봉투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으며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결혼 25년 동안 내 이름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불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특히 기억나는 건 신우이 남편 종태였습니다. 나보다 5살이나 어린데도 늘 반말을 했죠. 형수님, 김치 좀 더 주세요. 물 좀 가져다 주세요 하면서 마치 식당 종업원 대하듯 했습니다. 처음엔 저기요, 제가 형수인데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신우이 눈치가 보여 참았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건 진수가 그런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처음엔 그저 신혼의 설렘으로 가득 차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진수가 여보라고 부르면 가슴이 콩닥거렸고 시어머니가 예아라고 부르면 살갑게 대답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누구도 정임씨 혹은 정임아라고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늘 나를 형수님, 새댁, 애기 엄마, 큰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후로는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죠. 친정엄마 장례식 때도 시어머니는 바쁜데 빨리 끝내고 와야지. 우리 집 살림은 누가 하니라고 하셨죠. 엄마를 보내는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우리 집 살림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박정임이 아닌 그저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엄마로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서랍 속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라는 글씨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죠.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시원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제야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더 이상 착각할 필요도 기대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가득했고 한때 윤기 났던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댁 대소사를 챙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정임아. 거울을 보며 내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번 반복하니 익숙해졌죠. 정임아,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너를 위해 살아. 거울 속 여자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서글픈지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짧게 잘랐죠. 시어머니가 여자는 단정하게 긴 머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기에 25년간 한 번도 짧게 자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용사가 정말 잘 어울리세요라고 말했을 때 오랜만에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옷장도 정리했습니다. 시댁 어른들 눈에 들기 위해 샀던 수수한 색깔의 옷들을 모두 꺼냈죠. 대신 젊었을 때 좋아했던 밝은색 옷들을 새로 샀습니다. 하늘색 블라우스, 분홍색 스카프, 노란색 가디건. 진수는 갑자기 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사? 라고 물었지만 나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시댁 눈치 보느라 거의 만나지 못했던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연락했죠. 정임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친구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잊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혼자 찻집에 앉아 있는데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늘 말씀하셨죠. 정임아, 내 이름은 내가 지켜야 해. 남들이 안 불러주면 내가 스스로 불러. 그게 자존심이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내 이름을, 내 자신을 잃고 살았던 것이죠. 그동안 내가 번 돈으로 시어머니 잔치도 치렀고 시아버지 병원비도 댔습니다. 심지어 시누이가 사업 실패했을 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못 받았죠. 그런데도 언니는 집에만 있으니 편하겠다라니. 작년 추석 때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있는데 시누이가 느릿느릿 일어나서는 언니, 커피 있어요? 라고 물었죠.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걸 보고도 말입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막내 며느리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우리 수연이는 정말 능력 있어. 이번에 회사에서 상도 받았대. 그 순간 깨달았죠. 나는 일하는 사람, 막내 며느리는 대접받는 손님이라는 것을.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을 텐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시장에 가서 전 부칠 재료를 사거나 떡집에 들러 가래떡을 주문하는 일도 하지 않았죠. 시누이가 단톡방에 언니, 올해도 떡국떡은 언니가 준비하시죠? 라고 물었지만 나는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이상하게 여겼는지 물었습니다. 여보, 설날 준비는 언제부터 할 거야? 벌써 다음 주인데.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올해는 시댁에 안 갈 거예요. 진수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명절에 며느리가 안 가면 어떡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집에 박씨 아주머니는 없잖아요. 저는 박정임이고요. 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그저 일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진수는 할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설날 며칠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올해는 식구가 많이 모인대. 음식 넉넉히 준비해야겠다.
나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올해는 제가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명절에 아프다고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니?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거절의 말을 한 것이죠.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깟 봉투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난이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억지로 이해시킬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설날 당일 아침 집안에는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죠. 나는 느긋하게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머리를 감고 말리는 동안에도 서두르지 않았죠. 예쁜 옷을 골라 입고 가벼운 화장도 했습니다. 그 시각 시댁은 아수라장이었겠죠. 아니, 정희미는 왜 연락도 없어? 그 사람 없이 음식이 되겠어? 우리 오빠 체면이 말이 아니야. 상상만으로도 그 광경이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점심 무렵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다들 난리야. 지금이라도 택시 타고 와.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죠.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집에 박씨 아주머니 없어서요. 이제는 안 갑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오후에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정임아, 오늘 명절인데 괜찮아?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응, 오히려 좋아. 이렇게 편한 명절은 처음이야. 진심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마음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에는 혼자 조용히 집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소설책이었는데 결혼 후로는 한 번도 펼쳐보지 못했던 책이었죠. 책장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나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고, 더 이상 박씨 아주머니가 아닌 박정임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말이죠. 설날이 지나고 일주일째 나는 여전히 친정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진수와 크게 싸운 다음 날 새벽 간단한 짐만 챙겨 나왔던 것이죠. 박씨 아주머니라고? 그래, 그럼 진짜 나가주지. 하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온 게 벌써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하룻밤만 자고 들어가려 했는데 친정집의 고요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새벽에 벌떡 일어날 필요도, 누군가의 식사를 차릴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 갑자기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수였죠. 손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야, 박정임. 장난 그만하고 집에 가자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죠. 누가 내 멋대로 들어와? 내가 내 남편이니까 들어오지. 그가 가방을 쿵 하고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고작 봉투에 이름 잘못 쓴 것 가지고 일주일째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고작?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종태가 형수님, 이거 좀 씻어주세요. 저거 좀 가져다 주세요 하면서 나이 많은 형수를 파출부처럼 부려먹을 때 너는 옆에서 뭐 했어? 아, 맞다. 웃고 있었지. 진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계속했죠. 작년 추석 내가 새벽 4시부터 전 부치고 있을 때 신우이가 뭘 했는지 알아? 언니 커피 있어요? 그게 다야. 그리고 너
거실에서 사촌들이랑 고스톱 치고 있었잖아. 그건, 그리고 내 어머니가 막내 며느리한테 우리 수연이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할 때 나는 부엌에서 튀김 기름에 데이고 있었어. 그때 너는 그러게요. 수연이는 정말 대단해요 했지? 25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아내가 최고예요 한 적 있어? 바로 그때 현관문이 또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를 필두로 시누이 부부까지 우르르 들어왔죠. 아니, 며느리가 명절에도 안 오고 친정에 처박혀서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도 오셨네요.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다 털어놓죠. 작년에 시아버님 제사 비용으로 300만 원 달라고 하셨죠? 그거 다 제가 번 돈이었어요. 놀랐죠? 25년 동안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새벽마다 번역일해서 돈 벌었거든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서랍에서 통장 뭉치를 꺼냈죠. 시동생 결혼자금 보태준 것도 시누이 애들 학원비 도와준 것도 다 제 돈이었어요. 그런데 고맙다 한마디 들은 적 있나요? 없죠. 진수 씨가 잘 벌어서 그런 줄만 아셨으니까. 시누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게. 은영 씨, 작년에 언니는 집에만 있으니까 편하겠다 그랬죠?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번역하고 아침 차리고 청소하고 또 번역하고 점심 차리고 시장 보고 저녁 차리고 밤 12시까지 또 번역하는 거 알았어요? 종태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형수님도 오버가. 넌 그 입 다물어라. 내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나보고 물 좀 떠달라 할 자격이 있어? 내가 네 파출부야? 싸가지가 없이.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런 버릇 없는 것이. 하지만 나는 그 손목을 잡았죠. 어디다 손을 대세요. 진수가 놀라서 말렸습니다. 정임아. 그리고 하나 더.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내일 오전에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요. 재산 분할이랑 별거 조건 상의하려고요. 뭐?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이혼은 안 해요. 대신 1년 별거. 그동안 부부 상담 받고 진수 씨가 정말 아내가 필요한지 파출부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나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앞으로 명절은 케이터링 시켜 드세요. 며느리 없이도 잘 사실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고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나가. 잘 됐네요. 나는 현관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박씨 아주머니 그만하고 박정임으로 살고 싶거든요. 다들 나가주세요. 그들이 모두 나간 후 나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후련했죠. 25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낸 것이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박정임님, 내일 상담 확정됐습니다. 말씀하신 별거 조건이랑 재산 관련 서류 다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일어서는데 또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죠. 진수였습니다. 정임아,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우리가 25년을 살았는데. 나는 답장을 썼습니다. 25년 동안 당신은 날 인정해 준 적이 없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막내 며느리 수연이었죠. 형님, 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차를 내어주며 앉았습니다. 수연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죠. 형님, 사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이 저한테만 잘해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도 며느리일 뿐이거든요. 형님 가시고 나니까 저한테 별걸 다 시키세요. 알아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0년쯤 지나면 수연 씨도 저처럼 될 거예요. 그 전에 깨닫길 바라요. 수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형님은 후회 안 하세요? 후회요? 나는 웃었습니다. 25년 동안 박씨 아주머니로 산 건 후회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박정임을 찾은 건 후회 안 해요. 수연이가 간 후 나는 엄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를 발견했죠. 정임이가 시집간 지 5년이 됐다. 명절 때마다 시댁만 가느라 친정엔 못 온다. 전화로 엄마 나 잘 지내 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지쳐 보인다. 내 딸 이름이 정임인데 시댁에선 뭐라고 부르는지 걱정이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에 문자가 왔습니다. 진수였어요. 정훈 엄마 아니 정임 씨. 당신 말이 맞아. 나는 한 번도 당신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았어. 미안해.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릴게. 당신이 필요해. 파출부가 아니라 아내 박정임이.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내 이름을 불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수 씨,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1년 후에 봅시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의 생활비, 재산분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앞으로는 모든 시댁 행사에서 빠진다는 조항까지. 박정임 씨 확실하신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확실해요. 이제는 정말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간판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정임 미용실, 정임 분식. 내 이름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동안은 왜 못 봤을까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크게 말했습니다. 박정임, 오늘도 잘했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그냥 너로 사는 거야.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25년 만에 독립기념일이었으니까요. 별거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진수는 약속대로 매주 부부 상담을 받고 있었고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미경이었죠. 정임아, 너 혹시 신우이 남편이 종태라는 사람 맞아? 미경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응, 맞는데 왜? 어머, 세상 참 좁다. 걔가 우리 남편 회사에서 일하는데 대리로 있더라고. 우리 남편이 이번에 상무로 승진했거든. 그런데 종태라는 사람이 너무 싸가지가 없대. 윗사람한테도 반말하고 일은 대충 하고. 순간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미경아, 혹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뭔데? 그 사람 좀 혼내줄 수 있을까? 나한테 한 짓이 있어서. 미경이 크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누군데. 정임이 괴롭힌 놈은 가만 안 둬. 일주일 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우리 종태가 갑자기 지방 발령이 났대요. 그것도 제일 외진 곳으로.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나는 모르는 척했죠. 어머, 그래요?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겠네요. 나중에 미경에게 들으니 종태가 회사에서 온갖 자빌에 시달리다가 결국 지방으로 자천됐다고 했습니다. 상무님이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예의가 없네 하면서 완전 갈곳대. 야근에, 주말 출근에 보고서 다시 쓰기만 10번을 시켰대. 결국 못 버티고 정근 신청했다더라. 그 소식을 들으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25년 동안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던 그가 이제야 대접받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신우이는 계속 전화를 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번역 일을 본격적으로 늘렸고 오전에는 수영을 다녔죠. 처음엔 물이 무서웠지만 이제는 자유형으로 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영장에서 만난 친구들과 점심도 먹고 영화도 보러 다녔습니다. 특히 수영 강사님이 정임 씨는 정말 열정적이세요라고 칭찬할 때 뿌듯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더 단단해졌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25년 전보다 더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형 출판사와 정식 계약도 맺었습니다. 박정임 번역가라는 명함도 만들었죠. 처음으로 내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받아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매달 통장에 박정임 이름으로 돈이 들어올 때마다 존재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친구들과 백반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늙은 부부의 사랑 이야기였죠. 저 남자 참 로맨틱하다. 아내 이름 부르면서 고백하는 거 봐.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러게. 이름 한번 제대로 불러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수였죠. 정임 씨 나야. 상담 선생님이 오늘 같이 오래요. 괜찮아? 알았어요. 몇 시에 갈까요? 3시에 상담실에서 봐. 부부 상담은 이제 10번째였습니다. 처음엔 진수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죠. 지난주에는 내가 정말 당신을 한 번도 인정 안 해줬구나라고 인정했고 그 전주에는 엄마한테 맞는 거 보고도 모른 척한 게 미안해라고 사과했습니다. 상담실에 도착하니 진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진지했죠.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임 씨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를 보며 말을 이었죠.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혼자 밥 해먹으면서 빨래하면서 청소하면서 느꼈어. 당신은 이걸 25년 동안 했는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못 들었구나. 이제 알았어요? 나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정임 씨. 처음으로 진수가 내 이름을 자연스럽게 불렀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진수 씨가 많이 변했어요. 처음엔 아내를 소유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기 시작했네요.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빈집이 얼마나 춥고 쓸쓸한지 알았어요. 밥도 빨래도 청소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임 씨가 없으니까 그냥 집이 아니라 숙소 같았어요.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 길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예전처럼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요즘 케이터링 시켜 먹는데 진수가 말했습니다. 음식이 맛없다고 투덜대시더라. 당신이 해준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제야 아신대. 그래요? 은영이도 종태일로 정신없고 집안이 엉망이야. 진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막내 동생네도 난리야. 재수 씨가 이제 못하겠다고 친정에 가버렸대. 엄마가 당신처럼 될까봐 무섭다면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죠. 수연이가 나보다는 빨리 깨달았구나.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 아셨나 보네요. 정임 씨, 1년은 지켜요. 아직 7개월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정임, 오늘도 잘 살았어. 아무도 널 불러주지 않던 시간은 끝났고, 이젠 너 이름 석자가 너를 위해 있는 거니까.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맞는 진짜 봄이었죠. 이제 정말로 나는 박정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번역가 협회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제는 50대에 시작하는 제2의 인생입니다. 수십 명 앞에서 박정임이라는 이름으로 서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25년간 박씨 아주머니로 살았던 정임이가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무엇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나를 불러주는 거죠. 그게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